많은 반감을 느꼈는데요. 쿠hn의 해석에 의하면 정상과학의 훈련을 받는 과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패러다임을 먼저 배우고 나서 새로운 것도 하는 거죠. 근데 이 쿠hn은 정말 과학을 모르는 철학자가 아니었어요. 이 사람도 하버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했습니다. 자기가 나중에 정상과학이라고 이름 붙인 거를 상당히 경험한 사람이고요. 또 그 후에는 단연간에 걸쳐서 아주 세세한 과학사 연구를 한 분입니다.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절대 모르고 헛소리를 한 분은 아니었고요. 정상과학에서 나오는 퍼즐이란 거, 어떤 형태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18세기만 해도 수, 금, 지, 화, 목, 토까지밖에 몰랐거든요. 관측을 해보니까 궤도가 이상하다는 겁니다. 뉴턴이 이론이 훌륭했지만 이제 틀렸다.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. 포퍼가 가장 공격했던 이 사이비 과학, 쿠hn의 정상과학 개념을 아주 혐오했습니다. 과학사에서 또 유명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. 여러분, 우리 태양계의 8번째 행성 해왕성 다 아실 겁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이 해왕성이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는지는 아마 몇 분 아실지 몰라도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. 이 18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, 금, 지, 화, 목, 토까지밖에 몰랐거든요. 왜냐하면 이 천왕성부터는 너무 멀어서 육안으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1781년도에 이 윌리엄 허셜, 또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독일 출신의 천문학자고 원래는 음악가였습니다. 그래서 영국 궁중에 음악가로 왔다가 자기가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자로 맨날 집에서 밤에 잠 안 자고 관측하고 망원경 렌즈를 자기가 직접 갈아가지고 망원경을 만들고 하늘을 관측하다가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한 거예요. 근데 천왕성을 그 후에 단연간 걸쳐서 관측을 해보니까 궤도가 이상하다는 겁니다. 이상하다는 말은 뉴턴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 같았단 말이죠. 뉴턴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삐딱하게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뉴턴 스타일을 따르는 천문학자들이 포퍼의 말을 들었다면 뉴턴이 이론이 훌륭했지만 이제 틀렸다. 반증이 됐다. 그렇게 봤을 텐데 그랬을까요? 아닙니다.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뉴턴 역학이라는 거는 정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인류 역사에서 그때까지 나왔던 과학이론 중에 가장 훌륭한 이론이었는데요. 또 많은 곳에서 검증이 정밀하게 됐고 근데 지금 새로 발견한 행성 하나가 조금 삐딱하게 나간다고 해서 그런 훌륭한 이론을 폐기하겠습니까? 아니죠. 그래서 쿠hn이 말하는 정상과학자답게 이 뉴턴주의 천문학자들은 뉴턴이 맞다는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. 뉴턴 이론은 맞는 것이고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? 왜 이런 비정상적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?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제가 임시방편적인 가설이라고 붙였는데요. 그런 가설들을 만들어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천왕성이 잘 가다가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한 혜성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궤도를 이탈한 게 아닌가.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. 포퍼가 가장 싫어하던 그런 방편인데요. 그 중에 나온 임시방편 가설 하나가 이 프랑스의 르베리에라는 사람하고 영국의 아담스라는 사람이 동시에 낸 이 해왕성의 가설이었는데요. 뭐냐면 천왕성을 넘어서 그 밖에 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행성이 하나 있다면 그 행성과 천왕성 사이에 조그만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중력으로 해서 이 천왕성의 궤도가 좀 변하지 않겠느냐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뉴턴 역학에 기반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. 이 천왕성의 궤도가 이만큼 이탈되려면 요 해왕성은
얼마나 질량이 돼야 되고 또 어떤 궤도로 움직이는지. 그래서 그걸 뉴턴 역학에 기반해서 계산해낸 거예요. 그래서 예측을 했습니다. 내일 저녁 8시 가서 바로 저 위치를 망원경으로 보시오. 그러면 어떤 이 행성이 보일 것입니다. 그래갖고 관측을 했더니 정말 보였다는 거죠. 그래서 1840년대에 가서 이 독일의 갈레라는 사람이 이 레베리어와 아담스가 예측한 대로 망원경을 딱 봐서 해왕성을 발견해냈습니다. 이게 정말 멋진 일화죠. 이게 멋지다는 의미는 뭐냐면 뉴턴 역학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사건을 과학자들이 끈질기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뉴턴 역학의 승리로 돌려놓은 거죠. 이 사람들이 그걸 쉽게 포기했으면 망했을 겁니다. 망했다는 건 뭐냐면 첫째, 이 훌륭한 이론까지 없애버리고 또 이 해왕성도 발견 못하지 않았을 것이냐. 그래서 덧없이 훌륭한 이론만 잃어버리고 발견 기회도 놓쳤을 겁니다. 근데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 천문학자들은 뉴턴 역학을 그냥 무조건 신봉하고 틀렸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걸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가설을 만들어서 보호했다는 거는 포퍼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 같은데요.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? 포퍼가 가장 공격했던 이 사이비 과학, 정신분석이니 점성술 모든 것이 다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믿는 이론을 보호하는데, 그러면 과학이 그런 사이비 과학과 똑같은 모습이 보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한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은 뉴턴 역학을 방어하는 그 과정에서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거죠. 해왕성의 존재는 설사 그 해왕성의 아이디어 자체는 임시방편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존재가 확인된 거는 관측을 통해서 한 거니까 이 임시방편으로 했던 가설이 우리의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입니다. 그래서 이 사실 포퍼도 이 해왕성 사례를 보면서 인정했습니다. 야, 그래, 과학자들이 가끔 그렇게 질기게 버틸 필요는 있어. 포퍼는 이런 점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쿠hn의 정상과학 개념을 아주 혐오했습니다.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첨예한 의견 대립을 세워가지고 1960년대, 70년대 과학 철학계에서는 이 일로 떠들썩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1965년도에 포퍼하고 그 런던에 있던 포퍼의 동료들이 작당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쿠hn이란 자를 불러오자. 불러와서 우리 학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자. 그래갖고 65년에 런던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학회를 열었습니다. 포퍼 자신도 그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고요. 근데 그 포퍼의 논문의 제목이 정상과학과 그의 위험성. 그렇게 했습니다. 그 논문에서 포퍼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쿠hn이 말하는 정상과학을 실행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과학의 진보를 저해할 뿐이 아니라 우리 문명 자체를 위협한다고 막 기염을 토했는데요. 너무 좀 과장된 비판 같지만 이해가 가는 겁니다. 왜냐하면 쿠hn은 정말 그 미국에서 편안히 자란 사람입니다. 포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후에 혼란기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항상 이 사회라는 것이 붕괴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걸 느낀 사람이거든요. 게다가 이제 1930년대 후반에는 망명길에 올랐습니다. 왜냐하면 포퍼는 사실 쿤도 그랬지만 유태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나치파들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뉴질랜드로 망명을 갔다가 결국 영국에서 죽었는데요. 그런 뼈저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포퍼는 사람들이 이 권위에 맞서서 저항을 하지 않으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할 큰 위험이 있다고 봤고요. 그런 맥락에서 이 과학이란 거, 또 과학자란 사람들이 이 비판 정신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회를 선도할 의무가 있다고 포퍼는 봤던 겁니다.
그렇게 해서 포퍼뿐 아니라 정말 그 옛날 유럽 지역의 지식인들은 그런 태도를 많이 가졌습니다. 이 과학은 우리 문명의 최후의 보루다. 우리 문명이 없으면 이 나치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그런 전체주의 사상이 사회를 지배할 거라고 봤던 거죠. 그런 입장에서 쿠hn의 정상과학 개념을 본다면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게 여러분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정상과학이라는 거는 정해진 패러다임에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. 그러면 패러다임이 나치라면 그것도 따라가나? 그렇게 이제 반발이 나온 겁니다. 포퍼는. 근데 쿠hn은 거기 동의하지 못했어요. 쿠hn도 뭐 과학을 사랑한 사람이고 과학이 훌륭한 지식을 준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쿠hn이 봐도 그렇게 포퍼가 원하는 것처럼 과학이 무슨 자유주의를 보호하는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본 거죠. 그래서 이 쿠hn이 그 1965년에 열렸던 학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. 여기 이제 제가 써놨지만 포퍼의 말하고는 정반대로 과학은 비판적 논의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된다. 약간 이해가 안 가죠? 근데 쿠hn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. 우리가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고대 그리스 있죠. 거기서 막 여러 학파들이 나와서 뭐 우주론을 다들 새로 자기 나름대로 내세우고, 포퍼는 그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를 정말 과학의 시초로 봤는데요. 쿠hn은 어떻게 봤냐면 그거는 과학 전의 일이다. 왜냐하면 그렇게 다들 의견이 분분하고 패러다임이 형성되지 않고 다 의지를 모아서 같은 주제를 같은 식으로 서로 같이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전문적 과학 지식은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쿠hn은 그렇게 기본적 동의가 없는 것은 철학일 뿐이지 과학은 못 된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서로 맨날 비판하는 걸로, 또 요즘 철학자들도 뭐 그렇죠. 사실 비판으로 소위를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는 아니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비판적 논의를 포기하면서 과학이 생기는 것이다. 그런 말입니다. 또 이 쿠hn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썼을 때 거기다 이미 이런 좀 충격적인 말을 넣습니다.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이 미리 만들어 놓은 비교적 경직된 상자에 자연을 쳐넣으려는 노력이다. 그러니까 포퍼가 보고 화가 났을 만한 말이죠. 자연을 쳐넣다니. 자연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 이론 다 포기하고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포퍼인데, 쿠hn은 아닙니다. 우리 패러다임에서 먼저 딱 틀을 마련하고 자연을 어떻게 하면 그 틀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정상과학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독단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정상과학이 정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른 발전을 한다고 쿠hn은 해석했습니다. 이제 쿠hn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과학혁명을 통해서 많이 드릴 텐데요. 일단 이 정상과학과 포퍼의 비판 정신 대결에서 확실한 결판은 나지 않았습니다. 이 근본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? 제가 보기엔 두 사람 이론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, 충분히. 그래서 하나도 버릴 수는 없고,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, 그거는 이 마지막 제 12강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아직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논의를 해볼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.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학 지식을 증명할 수 있나, 그것을 잡아서 이 다음 시간에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